현대사회 너무 복잡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조금 무기력하고 번아웃 같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지 않은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런 무기력과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를 굉장히 움직였던 동력 중에 하나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 또 아이베스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의 부연구단장으로 재직 중인 우충환입니다. 뇌도 다른 부분들이랑 마찬가지로 심장 같은 경우도 사실 쉬지 않잖아요. 늘 일하고 있고요. 하지만 잘 때 조금 쉬는 것 같아요. 꿈을 꾸지 않는 그런 기간들이 있거든요. 넌-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뇌 활동도 줄어들고 뇌파도 느려지고, 렘 수면이라고 하잖아요. 눈 막 움직이는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를 하는 꿈을 꿀 때는 다시 뇌 활동이 활성화가 다시 올라오곤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는 동안 뇌 노폐물들이 운반되고요. 바깥으로 이제 뇌척수액을 통해서 버려진다고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어떤 뇌 쉬는 기간이고, 근데 최근에 2024년 2월 네이처지에 되게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뇌척수액을 통해서 이제 뭐 아데노신이나 많은 노폐물들, 낮에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대사 활동의 부산물들이 나오거든요. 걔네들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지휘자처럼 뭔가 시작하는 게 뇌의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사실은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를 처리하는 데만 중요한 거고, 쉴 때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얘네가 그걸 전체를 오케스트레이트 한다고 그래요. 뇌 신경세포가 다 같이 굉장히 느리게 일렉트리컬 펄스, 전기적인 펄스를 만들어가지고 느린 웨이브를 만든다 그래요. 그 웨이브가 펌프처럼 작용해서 뇌척수액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움직이게 한다고 합니다. 약간 물리적인 과정인 것 같은데, 아 참 뇌 신경세포들이 하는 일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뇌가 쉬는 동안에 또 하는 일이 있다고 가설 수준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는 깨어있을 동안 이렇게 말하고 이런 동안에는 이제 온라인 모드라고 보통 부르고요. 자극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고, 오프라인 모드로 잘 때 동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프라인 모드에서도 뇌는 계속 활동을 하거든요. 그 활동할 때 오프라인 모드에서 뭘 하는 거냐면, 뇌가 세상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데, 그 모델이 낮 동안 온라인 모드일 때는 엄청 복잡하게 점점 더 발달을 했다가, 자는 동안에는 그거를 다시 리허설을 하면서 되돌이켜보고 하면서 디테일들을 없애고 단순화시키고 일반화가 더 가능하게 가지치게 하고, 약간 청소하는 거죠. 한마디로 모델을 청소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이게 사실 인공지능 이론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모델의 복잡성이 줄어들면 일반화 능력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 작업을 이제 밤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뇌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리가 쉼이다. 뇌는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쉴 때 정리한다.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요새 그런 책도 있고, 정신적 과잉활동 증후군 뭐 이런 용어도 있고, 초예민러, 초민감인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과도한 생각으로 약간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 아내가 좀 그런데요. 제 아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저보다 더 똑똑한 분인데,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미래와 이미 있지 않는 일까지 이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를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대처 능력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지 않은 일도 이제 다 멘탈 시뮬레이션, 정신적으로 다 미리 가보고 그려보고 계획하고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천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른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적응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현대사회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떤 일을 우리가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대처 능력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거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걸 통제하고 억제하려다 보면 배꼽 효과,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알려져 있는 이 배꼽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데니얼 웨그너라고 하는 분이 사회심리학자인데, 두 그룹한테, 한 그룹에는 흰곰을 생각하지 말아라, 한 그룹에는 그냥 뭐 자유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하고서 흰곰을 생각할 때마다 종을 치게 했는데,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한 그룹이 더 많이 종을 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고요. 사고를 억제하려고 하면 더 그 생각이 난다. 근데 우리가 뭐 쉽게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사고를 억제하는데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요인으로 심리학자들이 꼽고 있는 게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너무 뭔가를 잘하고 싶을 때,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 책임감을 느낄 때 상황에 대해서 더 통제하고 싶고, 더 이거를 내가 뭐 예를 들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해요. 그런 걸 침투적 사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임감을 좀 줄이는, 내가 좀 실패해도 괜찮고 잘 못해도 괜찮다, 이런 책임감을 조금 줄이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바로 이제 수용하는 자세거든요. 내가 조금은 일들을 가볍게 대하고 안 좋은 결과가 있어도 수용하는, 그런 수용하는 자세가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둔감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능력인 거죠. 둔감해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위치가 올라갈수록 맡은
일이 많을수록 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해지고 나의 해야 되는 일들, 뭐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더 잘하고 싶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연구실을 이끌고 있고 연구실의 리더로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게 만들어야 될 때도 꽤 있고 뭐 잘 반응을 못 할 때도 있고 까먹을 때도 있고 그럴 때일수록 자꾸 더 막 잘해야 되는데 막 하면서 더 부담이 느껴지고 더 예민해지고 하다가 그러다가 다운되거든요. 기분도 다운되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점점 더 좀 둔감하려고 되게 노력하고요. 여기 잘 못해도 괜찮아. 그냥 중간 정도만 하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또 제가 이제 속한 IBS 뇌과학 임신 연구단에서는 세계 최고를 추구하거든요. 과학적으로 최고의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목표도 저도 있죠. 저도 최고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좀 못해도 괜찮아. 이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게 이게 어른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약간 상호 모순적인 거를 견지하고 사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도 너무 다면적이고 세상도 다면적인데 그 다면성을 얼마나 내가 잘 포괄하고 사는지 통합적으로 사는지 최고를 추구하면서도 미디오커한 중간 정도 하는 그런 영어 단어인데 Let's be mediocr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스스로한테. 그냥 중간 정도 하는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게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때 멈출 수 있게 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불규칙한 생활, 안 좋은 식습관,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음주, 사회적인 고립도 요새 많이 얘기가 되는데 또 한 가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제가 박사과정 중에 이 Society for Biopsychosocial Science and Medicine이라고 하는 그 행동의학 분야에 되게 유명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건강에 안 좋은 요소들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박사과정생이 사실 건강에 안 좋은 거 다 하는 거거든요. 잠도 잘 못 자죠. 밥도 제때 못 먹지.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지. 뭐 그래서 내가 이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참 건강에 안 좋은 습관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대학원생들 힘내십시오. 습관이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뇌인지과학적인 연구 주제인 것 같아요. 습관이란 걸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이 좋은 결과를 줬을 때 그게 가치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들이 자동화 돼가지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을 하면 대체로 좋았어. 이런 가치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한 나의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어. 이거에 대한 내가 가지는 어떤 이론인 거죠. 습관은 하나의 모델인데 보통 사람들은 모델을 만들면 그걸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시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습관이 바뀌기가 어려운 게 그거를 계속 사용하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습관이 지금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있고 이게 모델이라고 했는데 되게 유명한 인용구가 있는데요. All models are wrong, but some are useful 이라는 조지 박스가 말한 이 인용문은 진짜로 맞는 말인데 이 세상의 모든 모델은 과학적인 모델이든 설명 모델이든 아니면은 통계적인 모델이든 다 사실은 틀려요. 근데 틀린 게 목표예요. 왜냐면 완벽하게 모든 상황에 맞는 모델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화시켜서 웬만하면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웬만하면 잘 맞는 모델을 만드는 게 모델링의 목표거든요. 습관이 모델이라고 하면 습관은 틀리게 돼 있어요. 습관은 내가 했을 때 대체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게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게 그게 모델의 정의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이 습관은 작동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습관은 계속 하게 되죠. 잘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이제 형성이 돼서 이건 너무 이제 자동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습관이 마치 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습관을 내가 만든 거냐 뭐 이런, 그리고 나의 뇌가 시켜서 내가 하는 거냐, 마치 이거 내가 하기 싫은데도 자꾸 하게 되니까 이게 뇌가 시켜서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습관을 만드는데 중요한 게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또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파민이 뭐가 가치 있다 라는 신호가 오면 이거 가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그때 딱 도파민이 활성화가 되면서 나의 내적인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복잡한 거죠. 보상도 복잡해요. 생명체를 보면 보상이라고 하는 게 뭐 생존 이런 거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 목표일 뿐이지 사실 그거에 엄청난 하위 목표들이 있고, 인간으로 오면 인간 삶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우리에게 서로 상충하는 가치들도 있고 목표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보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 이게 가치 있다라고 한 번은 알려줬는데 그거를 다음에 또 적용하면 이게 또 틀린 거죠. 이렇게 다양한 보상에 유연하게 우리가 가치
가치체계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새 막 도파민 디톡스, 도파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도파민에 대한 모든 논의에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 이런 상위 목표가 있고 하위 목표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하위 목표들이 서로 상충될 때 이 상위 목표를 다시 목표로 삼아서 다시 어떤 게 가치 있다라고 이제 재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 나가는 거. 그래서 유연하게 목표를 그때그때 변화시키고 하는 게 도파민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게 이제 도파민 디톡스라고 하는 거, 보통 인터넷이나 핸드폰 같은 거를 잠깐 안 보고 있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잠깐 그걸 멀리함으로써 이 전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 더 중요한 게 뭔지, 즉각적인 쾌감이나 어떤 쾌락이 아니라 나에게 더 중요한 상위 목표에 다시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놓고 재정립하는 그런 게 습관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습관은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효율적으로 쉴 수 있는 거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때 쉬는지, 아까 그 정리할 때 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뇌가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잠도 잘 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멍 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멍 때릴 때도 잘 때랑 비슷하게 뇌가 그런 가지치기를 해서 모델이 단순화된다는 이론들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멍 때리는 거든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거든 이런 거를 자발적인 뇌외 활동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뇌가 오프라인 모드로 활동을 하면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면, 가설이 맞다면 막 열심히 뭔가 온라인 모드로 막 하다가도 잠깐 쉬어가는 그런 오프라인 모드를 잠깐씩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오프라인 모드를 진짜로 가끔 하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 일하다가도 중간에 뭐 음악도 짧게 듣고, 아니면 혼자 생각도 하고. 제가 되게 오프라인 모드가 창의적으로 저를 만들어줄 때가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산책도 되게 좋아요. 저 산책 요새 굉장히 좋아하는데, 산책하면 약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생각이 많이 없어져요. 생각이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샤워할 때, 이럴 때 저 이제까지 냈던 논문들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아이디어들이 그럴 때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뇌를 오프라인 모드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습관들, 좋은 습관, 저는 산책,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멍을 때릴 때도, 그러니까 뇌가 오프라인 모드로 활성화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꿈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때 가장 활성화되는 영역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인데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자기 투영이거든요. 자기가 없는 곳에 자기를 보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자기 투영이고요. 그 자기 투영 과정이 어떻게 보면 모델을 단순화하는 작업,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모델이 더 많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멍을 때리는 동안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너무 중요하고요. 뇌에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영역,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전체를 뽑을 것 같아요. 이 질문도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무기력과 번아웃 둘 다 약간 동기가 저하된, 내가 막 뭔가를 막 원해서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드라이브라 그러잖아요. 나를 이끄는 뭔가 그런 힘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보통 사람이든 동물이든 움직이는 동기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파저티브한 거, 다른 건 네거티브한 거.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즐거움, 혹은 내가 뭘 막 원할 때, 디자이어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나를 이끌고요. 반대로 이제 부정적으로는 뭔가를 피하고 싶을 때, 안 좋을 때, 뭐 위협일 때 그것과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플라이트 오어 파이트 뭐 그런 리스폰스라고 할 때 싸우거나 도망가는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무기력과 번아웃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첫 번째 긍정적인 게 없어지는 거랑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안헤도니아라고 할 때가 있는데, 무쾌감증이거든요.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이런 긍정적인 동기가 없어지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무기력과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즐거움을 되찾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작년에 조금 무기력하고 번아웃 같은 권태기라고 하죠. 약간 그런 게 왔었어요. 저는 이제 심리학자이자 뇌과학자니까, 감정과학자니까 저 나름대로 저를 자신을 굉장히 자세히 관찰을 좀 해봤는데, 어떨 때 제가 이 권태기라고 느꼈냐면, 예전에 즐거웠던 게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 권태가 왔구나, 좀 무기력하구나, 번아웃이 왔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약간 안헤도니아, 무쾌감증, 내가 즐거웠던 게 즐겁지 않은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뭐 이런
혼자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를 굉장히 움직였던 동력 중에 하나가 연구였거든요. 좋은 연구를 해서 좋은 학술지에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지난 10년, 20년 동안 저를 이끈 약간 원동력이었는데 제가 운이 좋게 이제 저희 연구실 멤버들이랑 연구를 그래도 잘 했어요. 잘해서 좋은 저널들에 이렇게 논문을 많이 내보면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보니까 별거 없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세상이 변할 것 같았는데 물론 아직 내야 되는 좋은 저널들은 많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즐겁지 않은데 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약간 반복이 되면서 예전에 나를 이끌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하위 목표들이죠. 그 목표들이 나를 더 이상 추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다시 제 자신의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를 재정비하는 어떻게 보면 도파민을 이용해서 이걸 재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과학, 좋은 과학을 하는 게 저의 진짜 목표고 제가 이 정서신경과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널에 내는 거 이런 하위 목표에 시달리지 말자.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첫 마음을 찾자. 이런 거를 다시 재정리를 하면서 조금 에너지가 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취미 활동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는 영감을 좀 계속 얻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학도 창작 활동이고 내가 연구실 내 리더로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영감을 유지하면서 저희 학생들에게 그리고 저희 연구원들에게 정말 좋은 목표를 제시하는 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영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제가 사실 음악을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재즈를 최근에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이 재즈 아티스트들과 인터랙션을 하고 하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저희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많이 봤고요. 이분들이 하는 그런 창조적인 그리고 독창적인 활동들, 그 에너지 그런 게 저희가 하는 것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과 되게 유사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를 보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되찾고 에너지를 찾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 그런 또 과정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산책을 하면서 제가 건강해졌거든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좀 살도 빠지고 막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됐고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래 이 정통 돌파를 하자, 정면 돌파를 하자 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계속 논문도 지금 계속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연구실에서 꾸준히 뭔가를 계속 하면서 그냥 그 활동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목표를 다시 찾고 좀 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영감을 불어일으키고 또한 그 활동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무기력과 번아웃을 좀 이길 수 있었던 저의 개인적인 소회고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